어제 오늘 현대차 그룹 관련한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동차 담당하는 제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으로의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있었던 대기업 집단의 인사 중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인사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 시대의 측근들은 대부분 이선으로 후퇴를 했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변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들은 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좀 변하겠다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구상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현대차도 오늘 조금 전 봤던 것처럼 8% 넘게 이렇게 무게가 큰 기업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현대차를 비롯한 어떤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대차 그룹에서 오늘 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인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구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인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구상에 앞서서 네. 우리가 보통 세대 교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정말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정의선 체제로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가장 윗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윗세대 부회장들이 전면 이선으로 후퇴를 했고 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관련한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6인의 부회장 체제로 구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정의선 부회장이었는데 올해 9월에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 그렇죠. 인사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만에 첫 인사를 한 건데 그 6명의 부회장 중에 3명을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을 담당했던 2명, 양홍철, 권문식 부회장은 아예 고문으로 위촉이 됐고 네네. 그 현대차 그룹의 2인자, 정몽구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차 현재 제철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문에서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있고 윤여철 노무총괄 부회장, 이쪽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획이라든지 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원톱 체제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진행 전략기획 담당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그 현대 제철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네. 현대 건설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그 나머지 그 전략기획 부문의 부회장, 사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공영훈 그 홍보 담당 실장이 전략 부문의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6인 체제에서 원톱 체제로 바뀐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세대의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셔도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보수적이고 네. 가성비 좋고 가성비.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은 적당하게 네네. 그러니까 품질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이런 네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과거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전 세계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들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은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뭐 커넥티드카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어떤 이제 자동차의 개념을 확장시킨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좀 배치가 됐는데요. 네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2명의 연구개발 담당하는 부회장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네. 그 자리를 그 알버트 비어만이라고 이전에 그 BMW 고성능 브랜드 M을 만들었던 인사입니다. 네.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신임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자리를 매기게 됐고요. 거기에 그 전략기술본부라고 네. 여기는 그 해외 업체들하고 제휴 맺는 거 있잖아요. 네네. ICT 기업들, 네. 뭐 드론 회사랑도 제휴를 맺고 인공지능하고도 맺고 네.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데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라든지 이런 거를 전략적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기 담당하고 있던 지영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어떻게 틀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해졌는데요. 네. 한 10월 달에 했던 인사들까지 겹쳐서 한번 보면은 그 돈커볼케라는 그 루크 돈커볼케 디자인 담당인데 여기가 이제 디자인 총괄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수소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김세훈 연료전지 실장이 네. 사업부로 재편을 하면서 상무 사업부장이 됐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네. 연구개발실은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네. 수소전기차를 연구하는 부서인 거고 아, 실인, 예. 연구 실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부라는 거는 네. 실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차를 팔고 네. 여기 마케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확장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그 네이버 랩에서 그 김정희 이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총괄하는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 인사도 지금 됐습니까? 계열사 중에 좀 주목을 좀 해볼 만한 네. 데가 모비스입니다.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5월에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현대 모비스를 지배회사로 해서 어떤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그룹을 끌고 가는 구조를 그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 사장으로는 현대 캐피코의 박종국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현대 캐피코가 좀 낯선 그러니까 뭐 하는 계열사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워트레인의 전자 제어를 하던 데예요. 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어떤 효율을 올리거나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인데 여기가 친환경 차량의 전자 제어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어떤 친환경 차의 그 시스템, 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 현대 모비스의 사장으로 된 걸 봐서는 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또 한 명의 부회장이었던 우유철 부회장은 현대 로템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현대기아차의 기획 조정실 담당 부사장은 현대모비스와 파워텍의 합병법인의 사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친환경 센터라고 네네.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를 담당하던 이기상 환경기술센터장이 현대 NGB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현대 NGB로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약간 묘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 의미예요? 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를 담당하던 분이 산학협력하는 쪽 승진이긴 한데 네네. 산학협력하는 쪽으로 옮겼고 반면 수소전기차를 하던 그 연구개발실은 연구실은 사업부로 사업부로 바뀌었어요. 합격이 됐고 이것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뭘로 돈 벌겠다는 계획을 좀 일정 부분 보여주는 거죠. 어디에 힘을 더 실을 건지의 그렇죠. 힘을 보여주는 거고 그 자세한 얘기는 그 뒤에 네. 수소 전기차 얘기할 때 바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예, 예.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향후 비전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수소차 비전 2030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직접 다녀오셨죠?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제 여기 다녀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수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의 지배 구조와 인사 얘기를 원래 같이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현대차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돼서 됐네요. 네. 전기차 얘기를 뒤로 미루게 됐는데 현대차가 수전기차를 좀 만들기 시작한 거는 처음 만들었던 건 2000년입니다. 네. 무려 18년 전인데요. 18년 동안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연구 개발을 계속해 오던 그 수소전기차를 드디어 주력 핵심 차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현재 그 현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생산 설비가 연간 한 3,000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비긴 한데요. 네. 최근에 그 넥소의 어떤 사전 계약 물량만 하더라도 4,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물량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00대밖에 못 만드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장하면서 네. 203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이면 내후년이죠. 네. 11,000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2년에는 4만 대, 지금의 14배 정도로 네. 확장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만 대인데 그 현대차가 2030년에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을 한 200만 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 25%를 현대차가 차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엄청난 계획이네요. 참 달성이 된다면 정말 꿈 같은 계획이죠. 그러게요. 네. 현대차가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거든요. 네네. 근데 무려 25%를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야심차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투자는 한 7조 6천억 원 정도가 이루어질 거고 고용은 직접 고용 인원으로 한 5만 1,000명 정도. 여기에 이제 원래 자동차 분야가 취업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거를 감안해서 간접 고용까지 감안하면 22만 명 정도를 신규로 고용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니까요. 예, 예. 중국 인구가 한 16억 되잖아요. 예, 예.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거의 중국을 그냥 현대차로만 깔겠다는 얘기네요. 뭐 그 정도의 계획이라고 볼 그 수 정도의 있고, 계획이라고 볼 수 그리고 있네요. 그 정도로 수전기차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앞서간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지금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아우디 같은 경우도 뭐 80종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서 더 키우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수전기차는 그냥 뭐 미지의 어떤 연구개발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건데, 현대차가 이번에 그 계획을 발표한 거는 세계 자동차 중에는 처음으로 그 수전기차를 주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메시지고요. 네. 배터리 전기차와 친환경차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왜 아무도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는 수전기차를 현대차가 혼자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하냐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 가장 먼저 하는 회사는 혼자 합니다. 네네. 옛날에 도요타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할 때는 혼자 했잖아요. 혼자 했었어요.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현대차를 비롯한 계열사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 현대차의 그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서 방향성을 네, 확실하게 보여줬고, 이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수소차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게 연료 전지잖아요. 예, 예. 그 연료 전지는 만약 달리 얘기하자면 자동차에 안 쓰고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굳이 그걸 자동차에만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도 개념이 좀 어려운 게 네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네네. 어제 밝힌 사업 중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이라는 것을 신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게 말도 어렵고 좀 개념이 잘 안 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를 50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생산을 네네. 하기로. 네. 근데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획은 70만 대입니다. 20만 대가 더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동차의 최고의 경쟁력은 엔진이잖아요. 네네. 엔진은 자동차에서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심장이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가 자동차 안에 있는데 수소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현대차가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우리만 쓸 거 아니고 우리 이거 다른 회사한테도 팔 거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50만 대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70만 개의 엔진 만들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만 개의 엔진 어디다 쓸 거예요?라고 봤을 때 다른 데 팔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일종의 에너지 솔루션 업체, 네. 에너지 부품 업체, 네. 뭐 이런 걸로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인텔 인사이드라 그러면은 네. 모든 컴퓨터에는 인텔의 CPU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수소 에너지가 사용되는 공간에는 현대차의 연료전지를 들어가게 하겠다. 현대 인사이드 뭐 이렇게. 현대 인사이드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일단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은 봤으니까 그거 어디다 팔겠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엔진은 자동차에밖에 못 쓰지만 네네. 수소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석유를 대체하려고 그러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럼 석유를 대체한다는 거는 석유가 사용되는 모든 공간에 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집에서는 보일러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일러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걸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도시가스를 쓰는 그 보일러가 아니라 수소를 에너지로 하는 연료전지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보급이 확장이 되면은 모든 보일러에 연료전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우리가 난로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 발전을 할 때 화석 연료를 집어넣어서 석탄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걸 수소 발전 설비라고 한다면은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만드는 건데 네. 그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 연료전지입니다. 이거를 현대차가 집어넣겠다는 건데 뿐만이 아니고 비행기, 네. 뭐 선박, 어. 지금 화석연료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에는 수소로 대체가 가능하고 수소로 대체를 할 때 필수 부품이 연료전지입니다. 네. 이게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최대 전 세계 650만 기의 연료전지가 필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자동차 숫자가 한 750만 대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럼 연료전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 팔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뭐 이게 지금도 실제적으로 기차라든지 네네. 전기 지게차라든지 이런 데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그 물류 창고에는 네. 그 지게차가 지금 다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프랑스의 떼제베 네. 거기가 그걸 만드는 회사가 그 알스톰인데 네. 여기도 연료전지로 하는 기차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작아야 되고 네. 가벼워야 되고 효율이 좋아야 되고 내구성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연료전지를 고정형에다 쓴다.
그럼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로서 머무는 게 아니고 미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배구조 개편도 한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난 5월에 한번 좀 무산된 바 있었는데요. 예, 짧게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게 무산이 됐던 거는 도대체 얘네가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네. 그냥 이거 그냥 모비스 쪼개가지고 정의선 부회장이 뭐 글로비스 지분이 많으니까 여기 주가 올려갖고 이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사라든지 네. 아니면 수소전기차 분야에 대한 어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변하겠다는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구조를 이렇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배 구조를 개편하려고 합니다라는 안이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5월 달 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이 지배 구조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대차 그룹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명분과 근거가 생기겠네요. 예,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회라든지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곧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자동차 기자 이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